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었던 송정공원 등 3군데가 광주시가 직접 조성하는 공원에 추가돼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회는 열릴 수 있을지 이슈인 투데이에서 전국을 전망합니다.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낙지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낙지 고밀도 양식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선 25곳의 공원이 해당되는데요. 이 가운데 15곳에 2천억 원이 넘는 광주시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전부터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쉼터도 좋고 앉았다도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한 바퀴 빙 돌고 올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오면 꼭 한 바퀴 돌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 해놨어요. 공원은 어쨌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어디나.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20년간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공원처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광주에 모두 25곳, 9곳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이었던 송정공원 등 3군데가 직접 조성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의 당초 계획보다 3군데를 더 추가로 직접 조성해야 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선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3곳의 토지 매입 비용 380억 원이 추가돼 총 2,130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공원이 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제 우리 소유로 만들어놓으면은 공원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뿐이고 지방채도 결국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어서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일몰제 적용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그 안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출연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 사업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예타 면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고속도로 고속버스 상행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산구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광산 지역 호남고속도로 고속버스 상행선 이용객들이 광천동의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차할 수 있도록 광산구 산월 IC와 광산 IC 구간에 간이 정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는 지난 2005년 비아동에 간이 하차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5도, 화순과 곡성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
3도가량 높겠고 더 덥겠습니다. 한편 6월부터 기상청에서는 폭염 영향 예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따른 위험 수준을 관심부터 주의, 경고, 위험 단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발표하는데요. 오늘은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 관심 단계가 발표돼 있습니다. 더운 날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올여름 이상 고온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광주시는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안전본부를 즉시 가동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를 1,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이는 지난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국회 파행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빈손 국회에 이어 이번 달에 임시회 개원도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불발은 됐지만 생산적인 대화는 나왔던 것 같고요. 명목상의 쟁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자한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 합의문 내부에 들어갈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관련된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1순위로 한다는 데는 좀 이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법 기타 몇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내부 본질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좀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라고 보십니까? 우선 자한당은 문구의 합의 처리를 문구에 삽입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이 패스트트랙 상정 이전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차피 패스트트랙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명분을 얻기 위한 아마 삿바 싸움의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그 외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그 강효상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 것이다. 한국당이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것이 개원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문제 있는 행위인 거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탄국회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먼저 개원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개원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이 국회 개원의 효과,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국회를 위해서 연다라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합의를 가로막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또 인사 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만 단독으로 좀 국회를 열어보자 아니면 민주당만 또 열어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6월 국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내 국회는 물론 4분의 1의 국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일정이 합의되어야 되는데요.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데 교섭단체 3개가 있는데 2개 교섭단체가 단독 국회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법안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과연 협조할 것인가. 특히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평당도 그렇게 쉽게 유성엽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자한당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군요. 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년 총선의 그 경선 룰을 보완을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하고 각오했던 것들, 얘기했던 것들보다 많이 후퇴했다.
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한 건 후퇴한 건 딱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출마를 할 경우 지난 초안에는 30% 감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서울 서울 지역 현직 구청장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30%에서 25%로 5%포인트를 감산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탈당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감산도 25%인데 현직 구청장이 출마하는 게 탈당이나 비위 행위와 같은 것과 동급의 나쁜 행위인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또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이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꼭 이런 현직 구청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가점과 관련된 퍼센티지도 조정될 여지는 있고요. 그러나 더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공천 룰 세칙입니다. 사실은 룰은 그대로 두고 세칙에서 구제하고 또는 뭐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선 룰은 이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될 여지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당원 투표 과정에서 퍼센티지는 조정될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5%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10%를 적용할 수도 있고 2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천 세칙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가 이야기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34살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여수시 선원동에서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놓고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을 속였다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가 70세 이상 노인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광주 지역 5개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11월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이들 중에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한 장을 등기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지난해 기준 38,800명입니다.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낙지 어획량이 줄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처음으로 낙지 고밀도 양식을 시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 안자면 안창 해안가. 2헥타르 면적의 갯벌을 둘러싼 대나무 지주에 그물이 촘촘히 쳐져 있고 어민들은 그 안에서 알을 품은 어미 낙지들을 일일이 구멍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어놓은 낙지는 암수 310쌍. 낙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는 이제 칠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가지고 칠개 구멍에 놔두면은 낙지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고밀도 낙지 양식입니다. 보호 그물을 설치해 낙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칠개 등 먹이를 공급해 자원량을 크게 늘리는 방식입니다. 낙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갯벌에 일정 간격으로 대나무 지주목을 고정하고 그물을 친 후 알을 품은 어미 낙지를 넣으면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 10일 정도 간격으로 칠개, 바지락 등 낙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며 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운 낙지는 오는 10월경 부화해 내년 4월이면 개체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고밀도 낙지 시험 양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신안 안자와 장산 중도 등 4곳으로
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미 낙지를 갯벌에 풀어주기만 했던 바다 목장 사업에서도 자원량 증가를 실감했던 어민들은 고밀도 양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착성 어종이지만 서로를 공격해 잡아먹는 공식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낙지 양식. 처음 시도되는 고밀도 가두리 방식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낙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4월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5,7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남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1% 증가한 5,747억 원으로 전국 건설 수주액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46.6% 감소했지만 공사 규모가 큰 민간 부문은 건설업과 석유화학업종의 발주가 늘면서 17.9% 증가했습니다. 7080 세대들은 버스에서 요금을 받던 버스 안내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추억의 버스 안내원이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 버스 안내 도우미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 70년대 대중교통 버스의 전성시대를 상징했던 버스 안내원. 버스 기사들에게는 보조 역할을, 승객들에게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던 버스 안내원은 80년대 중반 벨과 자동문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버스 안내원이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로 공해 시골 장날 다시 등장했습니다. 상냥한 미소로 승객들을 자연스레 응대합니다. 아는 자식 몇 명인데? 8. 어머, 많이 더 낳았네, 많이 더 낳아, 어머. 어르신들의 불편한 몸을 부축하고 무거운 짐까지 옮겨주며 오고 가는 살가운 대화. 시골 인심까지 넉넉히 묻어납니다. 이런 거 들어줄게. 짐? 짐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좋아. 장에 다닐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다고 감사하고 고맙고. 공군이 도내 처음으로 선발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는 모두 5명. 이들은 이용객이 특히 많은 장날,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5개 노선에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제 각오도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공군은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춰 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혼잡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서서히 사라져가던 추억 속의 버스 안내 도우미.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등장한 버스 안내 도우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볼이냐? 때렸습니다. 타고 왼쪽으로 옵니다. 좌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남편을 타고 3루 쪽으로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나지원 해적 시타. 주자는 3루로 잡아당겼어요. 1, 2가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자 2루까지 공 놓친 사이에 3루 2루. 2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어서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땅볼 타고 1, 2가 빠져나갑니다. 말루 상황에서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공도 홈으로. 그러나 박병호가 빠릅니다.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인데요. 라인 안쪽에 떨어졌어요. 2루까지 달립니다. 센즈 돌아서 공 2루로 1루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이창진은 적시타. 스코어 6대3. 조상우 때렸어요.
들어옵니다. 최경의 토론토 경기는 한 점차. 터커 시즌 2호 홈런이 조상우를 상대로 뽑아낸 홈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공에 당합니다. 경기 끝. 도시민들의 농어촌 체험과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 민박이 요즘 인기입니다. 제주에서도 농어촌 민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허술한 틈을 노려서 불법 운영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박성동 기자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 중인 숙박시설입니다. 주택 9채가 숙박 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농어촌 민박은 여러 집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어촌 민박을 연 면적 2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서 개인이 남는 방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텔 숙박업계에서 너무 이런 불법이 많다 보니 너무 만연하고 행정기관에 이걸 문제제기해도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 없으므로 농어촌 민박의 경우 다른 숙박업에 비해 영업 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연간 3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도 있다 보니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불법 영업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시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농어촌 민박만 51곳. 솔직히 관리하는 게 우리가 뭐 일부 저희들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읍면 한 개 직원이 뭐 구자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 농어촌 민박은 2013년 1,400여 곳에서 6년 만에 4,000곳 가까이 3배 증가했습니다. 농어촌의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농어촌 민박. 농어촌 민박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커지는 숙박업 시장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구에는 55살 이상이면 2,000원만 내고 추억의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실버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적자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이 영화관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 MBC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문을 연 실버 영화관입니다. 영화 시작 시각이 한참 지났지만 어르신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손님은 주로 70대에서 80대 어르신. 이른바 그때 그 시절의 영화만 상영하는 이 영화관은 어르신의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관람료 2,000원을 내고 추억을 되살리면 2-3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재미도 있고 또 뭐 옛날 영화하고 이래서 볼만하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생각내가 좋아요. 저희들한테는 딱 맞아요. 그런데 하루 200명에서 300명씩 찾는 이 영화관이 다음 달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쌓이는 적자에 최근에는 임대료 인상 요구까지 겹쳐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진 탓입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다른 장소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실 수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규모가 뭐 작든 크든 간에 꾸준히 좀 이어가고 싶은 그런 제 소망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했던 실버 영화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뒤늦게 생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사용할 생수 사용 문제를 놓고 국제수영연맹과 뒤늦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운영 계약상 생수 사용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국제수영연맹이 공식 후원사인 중국 생수업체의 물건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직위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회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때 아닌 생수 대란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76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7년 117명에 비해 41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노인 사망자도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